네, 이 최근 경향신문에서 시사 만화가 박재동 화백과 관련한 미투 이거에 대해서 반박 내지 검증하는 기사가 실렸다가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사에서는 이 해당 기자 징계를 추진을 했는데요. 성범죄 보도 준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신문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를 비판하는 광기, 미투를 조롱에 가두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신문에 실렸다가 2차 가해 논란 끝에 온라인판에서 실리지 못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 어디까지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볼 것이냐, 또 어디까지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표현의 자유로 봐야 될 것이냐를 둘러싼 논란인데요. 자, 오늘 이 논란과 관련해서 두 분을 차례로 연결해서 한번 입장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희대 미래문명원의 김민웅 교수를 연결합니다. 미투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질문을 봉쇄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분인데요. 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일단 그 경향신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큰 포괄적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대원칙에서 입각해서 볼 때 성역은 없어야 되고 따라서 미투도 검증 대상이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간략히 정리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사안 자체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법정을 거치면서 본래 미투 고발을 했을 때하고는 숨겨놨던 사실들이 드러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피해를 주장한 사람의 진술 자체가 어긋나고 그 당시 내놨던 얘기가 좀 틀린 것이 나오니까는 자연히 이건 왜 이렇지? 무슨 일이 벌어졌지? 라고 하는 질문은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은 양쪽 얘기를 골고루 실었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2년 동안 이 강진구 기자가 취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온 기사가 다음 포털에 한 두세 시간 만에 2위를 차지했어요. 굉장한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독자들의 그런 관심이 높은 기사를 그대로 삭제를 해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도리어 기사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내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보도 원칙을 어겼다, 이걸 내세워서 그 징계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근데 네. 징계를 요구하면서 SNS 활동까지 금지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사내에서조차 이와 같은 질문의 권리가 봉쇄가 되고 네.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가 이렇게 막혀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언론 자유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아버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되는 것이. 그리고 사안 자체를 보면은 그동안에 2년 동안에 박재동 화백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누구도 박재동 화백의 발언 취재한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그럼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에 제기됐던 미투와 다른 내용의 어떤 그 사실은 그러니까 제기가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계기였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이제 성추행을 아주 심각한 거였죠. 예. 그랬는데 이 법정에서 나온 자료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추행을 당했는데 주례를 부탁하러 온 예비 신부에게 말하자면 심각한 성추행을 했다. 그런데 그 정도면은 주례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고서도 주례를 부탁했고 또 그다음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더 간청하듯이 주례를 부탁한 것을 정화통화에서 스스로 얘기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이제 그 부분은 지금 그 박재동 화백의 주장인 거죠? 간단히.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박재동 화백과의 통화를 녹음을 해서 네. 그걸로 성추행 증거로 내놓은 거죠. 근데 처음에는 전문 공개를 안 했는데 네. 법정에서 전문 공개를 강제화시켜서 드러난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건 주례를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그렇게 됐을까? 네.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지? 라고 해서 진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기사를 봐도 박재동 화백의 언급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강진구 기자의 그 기사에는. 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을 찾아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바로 그 피해자의 진술에 엇갈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건 뭐지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사실은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서 네. 자합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 당시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것은 주례를 부탁하고 온 여자 후배의 치매에 소를 넣어서 성추행을 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잠깐 좀 그 설명 겸해서 네네. 질문을 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법정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라는 거 말씀이시고, 그렇죠. 네, 그- 법정에서 나온 잠깐만요. 자료,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년 동안 법정에서 반론 보도는 승소를 했고 정정보도 과정에서 이제 그 성추행 자료로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내놓은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 SBS 미투가 보도에 나왔을 때 SBS 보도가 잠깐만요.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이 이제 그 SBS를 상대로 했던 정정보도 청구 소송 말씀하시는 바로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SBS가 당시 이제 미투가 제기됐을 때 이걸 이제 보도를 내놓은 그렇죠. 거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청구를 한 그렇죠. 거, 맞죠. 그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관련해서 미디어 오늘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네네. 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 재판부에서 사실은 이 그 제기됐던 이 반론 성격의 부분이 상당 부분이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요지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럼 이건 네, 어떻게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래서 겁니까? 당연히 이제 항소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진술에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 판사는 오래전에 이랬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오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어요. 네. 그런데 본인은 법정 진술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얘기를 오랫동안 같은 얘기를 수많은 사람에게 해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죠. 음. 갑자기 생각해낸 게 아니라 네. 오랫동안 같은 얘기를 해온 것과 오래전의 얘기를 기억하는 건 다르잖아요. 음흠. 그런데 이러한 진술의 모순을 판사는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청한 사람들이 듣고 이건 좀 이상한데 그래서 글을 하나씩 기록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하게 여기서 돼서 이거를 네네. 교수님 그럼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제게 중요하다고 하는 점도 지금 네. 1심 재판부의 어떤 전반적인 판결에서 기초해서 본다면 부분인데 이 부분만을 부분만을 아니에요. 뽑아가지고 너무 과대하게 의미 전혀 부여를 그렇지 한다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음. 그래서 이제 성추행을 당한 다음에 주례를 2번 부탁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에 주례 부탁의 강도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을 본인이 전화 통화해서 박재동 화백과 얘기를 하는 가운데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네. 우리는 박재동 화백 얘기가 기억에만 의존했다가 본인이 녹음한 거거든요. 이 상대 여성이. 그 녹취록 전문을 보니까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죠. 알겠습니다. 당연히. 자, 그러니까는- 일단 지금 재판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 관련 사실을 정확히 그 전달이 안 된 상태 너무 뭔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부분이 어려운 건 있으니까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질문하게 됐다는 거죠. 질문하게 됐고 이 부분을 이제 강진구 기자가 그 상대에게 질문합니다. 질문하는데 거기서도 진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즉각 이것을 성추행으로 인지를 해서 제지했다고 이제 법정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주례 부탁한 사실이 나오니까 그때는 미처 성추행인 걸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2번 부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되니까는 이건 뭐지? 자, 라고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한번 질문을 질문하게 되죠. 드려볼게요, 교수님. 자, 네네. 아무튼 이제 그 성 관련 보도 준칙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할 때 피해자 중심주의의 보도 원칙이라고 하는 그 대원칙에는 공감을 하세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렇게 피해자 중심주의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피해 주장은 피해 확정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을지는 실체를 파악해야 되고 누가 정말 피해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피해자 중심주의를 통해서 피해자와 연대를 실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확정되기 어려운 의문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그 확정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서? 네? 확정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냐고요. 제가 여기서 그럼 이렇게 확정이- 한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만약에 이건 정말 너무 분명하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은 바로 미투 자체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유무죄를 확정한 이 법정 결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회적으로 질문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만약에 법정에서 이거는 미투 성추행 유죄다라고 했을 때는 그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판결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SBS의 잠깐만요, 보도 교수님.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일방적 주장 내지 의혹 네. 수준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그 미투라 하더라도 검증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네네. 자, 여기서는 1심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SBS는 네. 정정 보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요지의 판결이 나왔으면 그렇죠. 그거는 네.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나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어떤 네. 그 제기됐던 미투 내용의 상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3심 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 판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법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피해 주장 자체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뿐이지 성취 자체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SS 보도에 대한 것을 문제 삼은 것뿐이에요. 이게 사안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알아듣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질문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죠. 우리의 사법제도는 가해자로 확정됐을 때도 그 권리를 보장합니까 안 합니까? 변호의 권리를. 변호의 권리를 보장하죠. 네. 네, 그렇다면은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만약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러면은 양측의 입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언론의 책임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오늘은 없었고. 예, 시간이 다 됐기 그렇죠. 때문에 정리만 네네. 할게요.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네네. 법원 그러니까 3심까지 가서 최종 확정이 되기 전 단계까지는 네. 하나의 어떤 이게 사실로서의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검증 보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으로 이해를 하고 정리를 당연하죠. 해도 되겠죠, 네, 교수님?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진술을 엇갈림에서 나온 문제 제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네. 네, 지금까지 경희대 미래문명원의 김민웅 교수였고요. 자, 이번에는 여성학 연구자인 권김현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기획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김민웅 교수 인터뷰 들으셨어요, 위원님? 네, 앞에 좀 조금 들었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간략히 정리를 하면 법원에서 이게 사실로 최종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검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요지의 주장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런 주장 자체가 상식적인 수준에도 저는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배우 간 성폭력 사건의 확정 유죄 판결을 3심까지 다 받았던 모 배우의 경우에는 네. 그 보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유튜브라든지 여러 뉴스에 인터넷 뉴스들에 나와서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부인과 함께 주장하고 그래서 이 피해가 끝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론적이거나 이상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러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얘기를 안 할 거냐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확정되기 전까지 어떤 식의 주장들의 상호 양쪽 공방 같은 것들이 보도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이 다르다면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것을 예를 들면 재판부의 이제 재판 지휘 과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라고 한다면 재판 지휘 과정의 문제를 저는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여론으로 가지고 와서 여론 재판을 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활용하는 것은 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법정에서 일단 먼저 하는 것이 맞고 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를 하면? 일단 그렇죠. 사실 아까 얘기하셨던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대부분의 이제 언론에서 갖고 있는 내부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이제 세계 여러 뉴스의 뉴스 보도 과정에서의 보도 지침에서는 성범죄 내용은 단적으로 간략하게 전한다가 기본 가이드라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거나 이 재판 과정 자체를 아주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김민웅 교수한테 드렸던 질문이 일단 1심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었고 1심 재판부는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물론 최종심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실 검증은 끝났다. 이게 지금 교수님의 판단이신가요? 그러면? 네, 일단 재판부가 사실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재판부가 사실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디서 얘기하냐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언론에서 얘기하고 여론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지금 재판 과정이라고 하는 걸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거나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럼 3심 끝나고 나면 안 하겠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요. 네. 일각에서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아마 좀 나올 수 있고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저널리즘의 감시 영역은 성역은 없다. 그다음에 법조 저널리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재판 네. 같은 경우도 감시와 언론의 어떤 감시의 대상이고 거기서 그러니까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또한 어떤 견제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네. 그렇다고 된다면 예를 들어서 미투 같은 경우 예외가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미투가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미투 사건의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음, 재판 과정에서 재판 지휘가 상당히 잘못되고 있으면 관련된 보도나 뭐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보도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힘든 피해를 또 다시 입게 되겠죠. 음흠.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게 성역이다, 성역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네. 입장에서 내가 얘기했던 이야기가 지금 충분히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론 재판을 오히려 받았고 동시에 재판 지휘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그 네. 가해자한테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됐는가라고 음. 하는 게 아마 쟁점일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반론권을 뭐 보장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뭐 2차 가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 텐데요. 네네. 이 반론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장이 되려면 사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이제 과정에서 예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돼서는 뭐 예를 들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도 있고 경찰청 훈령이나 법무부 훈련 등에서 수사 과정의 사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금지하는 게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개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금지한 상태에서 예외 규정들이 있는데 그 네. 예외 규정이 사건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뭐 수사의 질장을 초래하는 뭐 중대한 오보, 추측성 보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보도가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에서 지금 관련된 사건이 중대한 오보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추측성 보도가 이제 중대하게 돼서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됐는가? 예.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새로운 사건이 이제 등장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이제 진술을 중심으로 다시 맥락을 재구성해서 가해자 측 입장의 맥락을 재구성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예외적 규정으로 보호돼야 될 만한 반론권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민훈 교수의 인터뷰에서 이야기 나왔던 이제 법정에서 나왔다는 그 녹취록 이게 이제 네.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이제 의미 부여를 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도 결국은 선택적 의미 부여이고 과대평가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된 기사를 봤을 때도 우리가 전문을 다 보지 일단 않았고 전문을 굳이 볼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전문을 보는 것은 재판부의 역할이고 그런데 재판부가 했던 그런 식의 전문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종합적 판단을 한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이 이제 제기되거나 오보가 있거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맥락을 구성해서 가해자 중심의 맥락을 고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이게 반론권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해자 입장을 보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다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그 한국기자협회의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이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에 이제 수사 중인 그래서 수사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지금 그 조항이 있는데 결국 이 조항의 취지는 이게 이른바 미투 검증 보도라고 하는 것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결국은 검증의 핵심은 사실관계가 되는 건데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다라고 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게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문제의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재판정에서 그것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과정, 경찰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그걸 사실관계에 관련된 사실 확증과 관련되어 있는 그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걸 다시 하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여론 재판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인터뷰는 그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볼게요. 이 하나의 가정 상황인데. 미투라고 제기가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허위였다고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대상자가 됐던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사람의 억울함과 인권 침해는 어디서 그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의식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 검증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주장에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만약에 허위로 미투가 됐다면 그거는 음. 재판정에서 역시 무고와 관련되어 있는 이 재판상에서의 정의가 작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억울한 가해자 전혀 나는 사실이 아닌데 억울하게 완전히 허위로 함정을 팠다. 이런 종류의 이제 사건을 겪었던 가해자의 경우에는 네. 피해자가 무고다 해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돼서 무고 사건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것이 변경됩니다. 공소장이 변경되기도 하고 네. 검찰이 무고를 걸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무고로 지금 걸린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 사건은. 예. 아니, 지금 그렇게- 요거는 네. 그러니까 특정 사건을 두고 질문 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일반적 예. 가정 상황을 두고 좀 질문을 드린 네, 건데. 일반적 가정 상황에서 보통 이런 식의 허위로 밝혀졌을 때는 무고로 다시 피해가의 위치가 바뀌죠. 근데 여기서 아마 이런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법정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예, 이게 예. 폭로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느냐. 법정 가는 거 그 다음 일이다. 그러면 이 전 단계 여론에서 그러니까 여론 시장에서 엄청난 폭로가 계속 쏟아지는 거에 대해서 그럼 어디서 보상받느냐. 오히려 반론 필 기회도 없다면 그 자체도 일방적인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점은? 그러니까 일단 어떤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가해자가 유명인이거나 피해자가 유명인일 때 그런 보도들이 쏟아지거나 아니면 익명의 고발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투 사건이라고 하는 건 미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보통 가해자가 유명인이고 네. 그 유명인 가해자한테 혹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한테 이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이 이제 미투라고 하는 국면을 계기로 나도 피해를 입었다 나도라고 하는 게 이어지는 형태로 이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재판에 가기 전에 여론 차원에서 사람들이 그건 사실이겠다. 굉장히 이것은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다니 라고 하는 차원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그것이 그런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미 확인됐던 것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 명의 이제 피해자들이 같이 서로 공모해서 한 명의 가해자를 함정을 파서 그 함정을 판 가해자가 완전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저는 이런 경우들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이 여론의 피해를 이제 입었다고 할지라도 재판 과정에서 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서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언론이 다 이제 예를 들면 정정 보도 같은 것들을 하면서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 식으로 보통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의 피해 고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안 된다. 그런 것들 자체가 인권침해 요지가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해서 그런 것이 불가능하게 얘기하는 건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그런 식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위력에 의한 이제 어떤 피해를 입었던 위치에 있었던 피해자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막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다른 폭력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더러 그건 법정하에서 절제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교수님? 네, 그리고 또 하나만 추가하고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시간이 게 다 됐어요. 유명인들이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유명인들이 사랑받는 사람일 때는 그 유명인의 팬덤이나 혹은 주변의 지지자들이 지독한 2차 가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의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권김현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기획위원이었습니다.